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아이 낳지 않는 사회, YTN은 저출생의 실태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속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늙어버린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마디로 암울했지만 얽히고 설킨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낼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북미 관계가 꼬여있지만 2018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이 화제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필요로 했다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 잠시 뒤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연휴 끝나 첫 출근길,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뉴스큐 오늘은 날씨부터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기상 악화로 제주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면서 관광객을 포함해서 4만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네, 오늘 임시편을 포함한 항공기 500여 편이 투입돼 3만여 명을 수송하는데요. 일부 승객들은 내일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항공기들이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항공편 전편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인 이용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항편 승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임시편을 포함한 항공기 500여 편이 종일 제주공항과 다른 지역을 오갔습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항공사 창구마다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항공권을 구한 사람은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직장 다니는 와이프가 있어서 마음이 급했는데 다행히 가게 되어서 근데 바로 이제 청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시편 40대 투입 등 500여 편이 운항하지만 결항 승객 4만여 명 중 3만여 명만 표를 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도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더 기다리면 대기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더라도 오늘 간다는 보장이 없고 내일 정도에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의 야간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됐습니다. 체류객 4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빠져나가면 제주공항 정체는 목요일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울릉도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울릉도에는 그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73.8cm의 눈이 내렸고 상간에는 1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울릉도는 제설차와 살수차, 공무원 등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릉에서는 월파로 일주도로 내수전에서 주감 구간 7.8km가 여전히 통제 중이고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량기 동파가 서울과 경기 등에서 140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관 동파는 충남이 3건, 서울 1건 등 4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과 전남 등에서 도로도 12곳이 통제 중이고 국립공원은 무등산과 다도해, 내장산 등 5개 공원 84개 탐방로 출입이 차단됐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백령에서 인천, 제주에서 우수영 등 10개 항로를 잇는 13척이 풍랑으로 인해 통제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서울 지역에 최대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11시에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의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했습니다. 또 제설 작업에는 인력 9천여 명과 장비 1,300여 대가 투입됩니다. 네,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면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곧바로 냉기에 부닥치게 마련입니다. 이들을 위해 여러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난방비에 살림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물레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입니다. 네, 연휴에 걸쳐서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노숙인 쉼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요 며칠 혹독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노숙인들도 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 쉼터는 이렇게 따뜻한 곳들을 마련을 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빵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빵들을 기부받아서 또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추위를 피해 찾는 곳인 만큼 난방기와 등유 보일러를 이용해서 항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면적만 160제곱미터를 넘을 정도로 넓어서 하루 평균 100명에서 150명이 이곳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는 잠을 청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노숙인뿐만 아니라 인근 쪽방촌 주민들도 쉼터를 찾고 있고요. 방한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있는데 매 끼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온기를 전하는 곳이지만 최근 쉼터 측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운영비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난방비 부담이 큰데요. 지역 난방이 불가능해서 등유 보일러를 떼는데 1년에 2만 4천 리터 정도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터당 1,000원 정도이던 등유값이 1년 사이에 1,600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쉼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40~50%가 정도 연료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사회 여러 군데서 다양한 후원들을 좀 진행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값이 오른 건 식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식사비가 한 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식단도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물가 인상 탓에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쉼터에서는 수건과 휴지 등 소모품은 보조금 대신 후원으로 대체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파뿐만 아니라 고물가라는 큰 파도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파도도 쉬어갈 만큼 이렇게 냉동고에 들어온 듯한 강력한 한파가 이틀째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잠시 주춤하지만 중부지방에 출근길 대설이 예고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파 원인과 전망 그리고 내일 눈 예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기사 제목이 전부 냉장고도 아니고 냉동고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춥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냉동고의 기온이 영하 25도잖아요.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을 좀 살펴보시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곳이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입니다. 이 지역 기온이 무려 영하 2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파주 기온도 오늘 영하 20.9도였고요. 서울 기온도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영하 17.3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어제에 이어서 하루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13.4도, 대구 기온도 영하 14.2도로 어제보다도 한 4, 5도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를 보면 이 중부지방 대도시 지역도 대부분 영하 2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고에 그냥 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던 거죠. 실제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 YTN 기상팀 캐스터들도 시청자분들께 냉동고 한파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자, 현장 화면인데 어제는 야외에 세워둔 이 생수병이 저렇게 이 3시간 만에 꽁꽁 얼어버렸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물에 젖은 이 옷이 단 10분 만에 마치 이 다림질을 한 것처럼 평평하게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냉동고 한파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생수병이 3시간 만에 얼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북극 한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이 북쪽 상공으로 이 영하 5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 그러니까 이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상황입니다. 예.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좀 보실까요?
네, 북극 한기가 지금 남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픽입니다. 보라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영하 50도 선인데요. 이 북쪽에서부터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좀 깊게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때문에 평소 영하권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제주도 지역도 영하로 떨어졌고 마라도 등 제주도 주변 섬 지역까지 오늘 아침 다 영하 3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12월에도 북극 한기가 남하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추웠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강도가 더 심해서 이번처럼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진 겁니다. 예. 네. 북극 한기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북극을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북극 한기가 지금 약간 북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남하하고 있어서 이 중국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네. 일본 북부로도 좀 강하게 확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좀 그래픽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아까 지금 보라색으로 보셨는데 지금 전지구적인 모습이거든요.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헤이룽장성 모허시 이 기온이 최근에 중국 기상 관측사상 가장 낮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고 1m 그러니까 100cm 가량의 폭설이 지금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모호시의 경우는 북극보다도 더 추운 날씨여서 이렇게 이 물을 뿌리게 되면은 그냥 얼어버릴 정도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10년에 올까 말까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외출 자제령이 발령 중이고요. 기상청은 이번에도 좀 기류가 정체되고 있는 블로킹 현상이 지금 한파와 함께 동시에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서해안이나 제주도 쪽으로 폭설이 좀 쏟아졌는데 오늘 네. 밤부터 중서부 지역에 또 눈이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지금 말씀드린 이 최강 한파가 잠깐 좀 주춤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찬 공기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데 이 예. 찬 공기가 잠깐 주춤하게 되면 이 서해안에 만들어진 이 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눈은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지방에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고 그리고 서해안 쪽 그러니까 경기와 충남 서해안 쪽으로는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눈이 집중되기 때문에 내일 출근길은 빙판길로 인한 심각한 교통 정체도 우려됩니다. 네, 결국 왜 추운가와 언제까지 추운 건가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눈 지나고 나면 다시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YTN에서 계속 예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추운 겁니까? 네, 일단 내일 잠시 최강 한파가 주춤하긴 하지만 네. 눈이 그친 뒤에 이 주말까지는 좀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극 한파가 완전히 누그러지는 건 아닌데요.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을 좀 보면 금요일엔 영하 9도 그리고 토요일에는 영하 12도 정도로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북극 한파의 영향권에서 강추위가 지속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후 일요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력 한파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낮까지는 좀 추위를 각오해야 되겠네요. 네.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여부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밝혔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지 12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동안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 후사 정신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오늘 결정이 지지율이나 외부 압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 추이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내 부정적 기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동안 나 전 의원을 향하던 지지세가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가운데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나 전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 반응, 또 기존 당권 주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최근 정치 상황이 낯설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당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당이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네, 일단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 불출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자기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안 의원은 안타깝지만 공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나 전 의원 지지세 흡수도 염두에 두는 모습입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한 초선 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뺄셈 정치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민생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검찰 출석에 대비해온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건데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서 자기 몸에 불이 나면 빨리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집에 불이 안 붙도록 해야 되는데 집안에 있으면서 너희들 내 불 꺼줘. 내 불 안 꺼지면 집도 타고 너희들 다 죽어. 이런 거와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한편 이 대표는 오늘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으로 친 이재명계가 대다수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오찬에 참석했던 민병덕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검찰 탄압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 민심을 듣다 계속해서 YTN 설문조사 결과를 잇따라 전해드릴 텐데 먼저 여당의 당권 경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 들으신 대로 당권 도전을 멈추면서 나 전 의원의 지지층 표심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이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지지세가 조금 더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을 때 누구를 지지할 건지 YTN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49.8%, 김기현 의원은 39.4%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김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격 불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에 미칠 영향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다자대결에서 나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139명 가운데 56.4%는 안철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34.1%였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으면서 범윤석열계 지지세 일부가 김기현 의원으로 집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경원 전 의원 지지 표심은 결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저마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을 겨냥한 구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중요 변수인데 유 전 의원 지지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도 김 의원과 안 의원이 결선에서 만나면 안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은 20, 30대에서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고 5, 60대에서도 김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40대에서 안 의원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2030 세대 지지세는 약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안 의원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김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 두 후보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민의힘 당권 관련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가운데 최다 표본, 최소 오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여전한데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사퇴해야 한다는 답이 64%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33%에 그치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5%로 당 지지율을 웃돌았지만 잘못한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의 성격도 질문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응답이 53%로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응답 33.8%보다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야당 탄압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개인 비리 수사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니 10명 가운데 7명이 야당 탄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우세했습니다. 지지층 가운데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 등 수사가 부당한지를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당내 경론도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긍정 응답이 38.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54.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38.9%, 잘못하고 있다가 54.2%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6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는 대답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 정의당 4.5%였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선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2.6%,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4.2%, 민주당 33.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6.5%, 민주당 33.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국정 수행 평가를 먼저 잠깐 보셨는데 지난주 6박 8일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면서 국무위원도 모두 이 나라 영업사원이란 각오로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을 비판하는 건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엄청난 순방 성과에도 민주당이 집요하게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관련 발언이 여러 매체에서 수없이 나온 말이라면서 아크 부대의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계획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사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무력을 다시 끌어들여서라도 북한을 힘으로 압살해버리겠다고 공견하게 선언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새해 업무 계획에서 올해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벌목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전원 남성이고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직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이 일하던 현장이 모두 다르다며 집단 탈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탈출을 결심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 지역에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근 발간한 최고록에 썼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회고록은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평양에서의 김정은과 비밀 회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폼페이오가 염두에 둔 협상 포인트는 3가지. 핵무기를 포기해도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와 달리 김정은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과 북한 군부와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신변 안전 확보인데 폼페이오 자신도 처음엔 과소평가했던 면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책을 보면 중국은 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고 전하자 김정은은 신나서 웃고 탁자를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길 원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을 남한에 추가 배치해도 북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비핵화라는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당시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막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eir conventional forces are more aggressive. I don't believe for a second that would have happened if we were still on watch. 폼페이오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떠올리며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이 로켓맨이라는 별명은 괜찮지만 작다는 표현은 괜찮지 않다고 트럼프에게 말했고 김정은이 45분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갈 정도로 애연가라는 내용 등도 적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예스맨으로 불렸지만 정권 말기 거리가 멀어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에 맞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 회고록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해나갈 텐데 이 북미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순간의 후일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도 지냈고 또 CIA 국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대북 정책을 설계하고 또 협상의 어떤 파트너 역할을 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폼페이오 장관은 네. 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그 겐자서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방금 말씀한 대로 중앙정보부 국장 또 그리고 국무장관 일종의 그 성성장구를 했고 특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그 미국 측의 고위급 회담 대표로서 네.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당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고록을 출판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아마 폼페이오 장관도 좀 더 미국의 정치력에 재개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겠다는 그 과정의 일환에서 이 회고록을 출판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은 자료 화면으로만 나가고 있는 바로 저 화면 최근에 볼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어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사뭇 달라 보이긴 합니다. 저 때 분위기가. 이 폼페이오 장관의 개인적인 모습이랄까요. 이거 보면은 이 18년도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 다이어트를 해가 살을 많이 빠진 그런 네. 일화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든 간에 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경이죠. 네. 3월경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 그 속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라 CIA 국장이기 때문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또 그 와중에 기싸움도 하는 그런 것이 연출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네.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공개되는 화면이나 모습 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회고록에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대하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대하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그 주한미군의 용인론이 할까요? 예. 김정은 용인론. 예, 네. 뭐 주둔을 할 수 있다. 뭐 이걸 묵인하겠다, 용인하겠다. 막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것은 예.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례로 폼페이오 장관의 회고록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예. 했을 때,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핵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다시 말해서 지난해 북한이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뭐냐 했기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하는데 소위 말해서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고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점 봤을 때 아마 이 해석에 있어 가지고 좀 자의적 해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북한 지도자가 이 주한미군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전한 이야기들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도 북한이 아마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의 정책 여기에 대해서 철폐를 한다면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이 소위 말해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균형자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통일 이후에도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 이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네.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뭐 이번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지킨다, 이 말이 조금 새삼스러운 것일 뿐이지만 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가 있어가지고 주한미군이 북한을 적으로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균형자 역할을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국의 위협을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했고, 또 한 가지 20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총장님 얘기로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새삼스럽지 않고 폼페이오 전 장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좀 추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의적 해석이 하나, 또 하나는 조건부 주한미군 용인론이다. 그 조건부가 뭐냐? 조건부 주한미군 용인론. 예, 조건부가 뭐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표피적으로 볼 때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하면 이를테면 북한의 어떤 뒷배 역할을 하는 나라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위협이라고 언급한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 당시에 미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한 불신, 이것이 예. 모두 담겨 있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핵심적인 메시지는 네. 아마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려면은 조건부가 충족돼야 된다. 그 조건부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폐기를 하고 동북아에서 평화 안정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이 핵심 메시지죠. 조건부 용인론. 예. 그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그때 당시에 그런 대화들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북미 관계 어찌 됐습니까? 오히려 이 한미 군사훈련,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된 한미 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조금 좀 완벽한, 다시 말해서 좀 직접적인 표현이 잘 없었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이것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나
중국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억제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서로 모순적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해고에 나선 상당히 해석이 잘못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인데 그대로 그 회고록 내용을 전하면 폼페이오 전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 특히나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존경하지도 않았다라는 대목이 또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네. 이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지역에서 만난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국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이것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네. 또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북한이 중요시하는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 다시 말해 수교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다르고 있단 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국 정상이 역사적인 이런 해동을 했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을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한반도 내 판문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할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할구역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북미 정상에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로 또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북미관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북미관계가 상당히 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적어도 이 삼국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어전, 예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의 해고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국도 북한도 어느 나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가를 소위 바라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해서 초대받지 않는 손님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를 뛰어넘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례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회고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폼페이오 전 장관의 속내를 뭐 추정해 본다면? 아마 이 한국의 현재 입장, 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인데 기억해 보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이 열렸고 2차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릴 뻔했지만 결렬이 됐고 지금 북미 관계는 알다시피 꼬여 있는 상황에서 회고록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 폼페이오 장관도 좀 복잡하겠죠. 네.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립각의 주요 대상을 중국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의 이런 정권이 개최된 상황에서 네. 지금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 있을 것이고 아마 특히 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폼페이오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과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뛰어넘는 발전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폼페이오 장관의 회고록 속에는 이것이 팩트라는 측면보다도 네. 오히려 주관적인 관찰, 해석 이것이 다분히 녹여 들어있고 그것은 정치인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트럼프의 예스맨이었지만 조만간 트럼프에 맞서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노려볼 만한 인물이 그래도 이 회고록 보면은 북중러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인물평을 또 적나라하게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폼페이오 장관께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까지 꿈을 꾼다라고 한다 하면은 네. 적어도 한반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계된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비록 이것이 뭐 앞으로 학술적으로 이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해국이라는 것은 정치인으로 재개했다는 꿈이 다분히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극히 지금 이제 조롱 이상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이단 말입니다. 예. 뭐 일종의 뭐 이 해골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뭐 엄침한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죽은 눈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죠. 뭐 네. 이 진정한 미소를 짓는 것이 없는 일종의 죽은 눈. 이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중국을 적대관계로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국민들부터 표심을 얻겠다는 그런 전략이 엿보이던 데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인식이 지속된다 하면은 결국 북중 관계가 계속 갈등과 경쟁 관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통령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꿈을 꾸고 있는 이상 이러한 평가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총장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이번 회고록은 국내 정치용이 더 크다 이런 목적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폼페이오 전 장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은 막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를 좀 애둘러 비판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대북 정책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좀 들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의 북미 관계, 현당의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지만 네. 또 간접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의 그 남북 관계, 지금 이제 바이든 시대의 남북 관계 이러한 부분도 아마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탑다운 방식에서 또 예.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의해 가지고 네. 적어도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을 비핵화를 이루는 이러한 소위 싱가포르 합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북한이 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북한은 핵과 ICBM 미사일 발사를 시험을 중단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 군사를 중단하는 소위 말해서 막교환의 모라토리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 당시로 되돌아볼 때 북미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는 북한이 핵 능력이 고도화된 것이 아니고 좀 완화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과거 전략적 인내를 다시 복원시키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성공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북한 현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얼마 전에 생일도 그렇고 최고위원 회의도 그렇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북한은 지난 연말에 당 전원회의 결정사항 있죠. 예. 이 당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국적으로 관철하는 권기대회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2월 중에 아마 열병식 준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모습을 잘 안 보이더라도 아마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는 2월 중에 아마 직접 연설로서 아마 메시지를 좀 발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분석합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 새해 첫날 이후 3주 넘게 지금 공개 행보 없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 또 북한의 군사 행동도 잠잠하게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병식 준비는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열병식이 열린다면 시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까요? 2월로 가정한다면?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은 네. 북한에서 대규모 열병식의 준비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12월 초에
열병식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2월 초순경에 북한에서 대규모 열병식 하지 않겠다 이거 보여지고 예. 두 번째로는 현 단계 미국의 뭐 상업 이용성을 비롯한 정보 당국에서 대충 이렇게 흘러난 이야기를 보면은 이번 그 북한의 열병식 준비에서 이 주로 병력과 또 이런 그 무기, 노출된 무기 이런 것을 인공위성에 노출된 것을 보면은 김일성 광장과 미림 비행장에 주로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네. 아마 그 노출된 현 그 위성에 건군 75주년이라는 이런 일종의 구월할까요? 플랜카드가 포착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2월 8일 북한식 건군절 7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맹을 이어오면서 건군절 즈음에서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보다 더 강력한 발언, 폭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7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 7차 핵실험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7차 핵실험 부분은 아마 중국의 반대에 있어 가지고 계속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대신에 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빈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뭐 전략 전술형 이런 핵무기를 보여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략 뭐 핵무기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소위 말해서 괴물 미사일로 볼 수 있는 ICBM 17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전술핵은 주로 대남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 뭐 초음속이라든지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북한은 지금까지 시험은 했지만 노출하지 않는 무기들 또는 시험도 하지 않고 노출하던 새로운 무기 이런 것을 아마 대규모 열병식에 노출을 한번 해가지고 북한은 국방력 강화, 김정은 위원장 군사적 지도자 이것을 아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마 여기에 첨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연설 이까지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부터 또 북한 동향까지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작년 취임 직후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3월에 한남동 공관으로 입주합니다. 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하지만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이 투입된 데다 지난해 건물 균열로 인한 정밀 안전진단을 이유로 기존 입주 기업을 모두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200여 미터 거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부터 공관으로 씁니다. 2007년 서울시장 공관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2009년 완공 때는 오 시장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용도를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부터는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객실과 회의장 등 신축 당시 건축비만 68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75억 원 넘게 투입된 건물입니다.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가 7월 무렵에 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들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지하 59m 지점에서 GTX-A 노선 발파 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은 결과 간단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B등급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며 입주 기업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을 추진했고 입주 기업 퇴거 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적이 도가하고 서울시 목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리모델링엔 계약상 9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당시엔 공간 사용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무공간을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꾸는 공사였던 데라 결과적으로 객실 3층 전체는 오 시장이 쓰게 됐습니다.
올해 갑자기 공간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별도의 공간 설계와 공사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을 만들 때 쓴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천만 원도 불과 5년 만에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기집행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낭비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공간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1년여 전 다짐이 무색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승선원 22명 가운데 14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만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중국인 14명, 미얀마인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을 직접 붙잡아서 경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적힌 쪽지를 긴급히 건네는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쪽지를 받은 시민의 도움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50대 A씨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신 주변을 살핍니다. 이어 혼자 있는 2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A씨.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를 본 시민이 달려가 합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땅바닥에 제압당해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시민이 이곳에서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넘기라는 검찰 관계자 사칭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비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경찰에 신고할 때를 놓쳐 지나던 시민에게 급히 쪽지를 건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를 도운 건 휴가를 나온 공군 장병 21살 최태랑 씨. 건네받은 쪽지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한 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몸싸움이 벌어지자 곧장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실 분 한 분과 힘센 남성분 한 분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용의자를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넘겼는데 또다시 거액을 요구하자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한파 경보 속에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횡성의 봉복산에서 산행 중 길을 잃은 60대 부부가 구조 요청 9시간 만에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아이젠을 분실해 내려오기 어려운 상태였고 체력 저하와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산악구조대원 2명이 출동했지만 계곡이 깊어 접근이 어려웠는데 오전 10시 반쯤 소방항공대 헬기가 출동하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단대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상가 2층과 3층에 있던 주민 5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에서 25톤짜리 폐기물 트럭이 앞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 50대 A씨가 경상을 입었고 반포대교 남단 도로 진입 차단 시설물이 충격을 받고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기울어진 시설물을 해체하느라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양화대교 남단부터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남 예산군 신양면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차동터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도로 위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차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승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수습 과정에서 2개 차로가 통제돼 일대 교통이 1시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가 13주 만에 낮은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지난 뒤에도 유행 감소세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 6만 7천 명에 달했는데 4주 뒤인 지난주에 2만 9천 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2주 전 600명에 육박했던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470명 선으로 낮아졌고 50명대를 유지하던 사망자는 4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자 규모가 줄면서 지난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8%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3주 만에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은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행 감소세가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최근 3, 4주 동안 이어진 감소 추세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설 연휴의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접촉의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도 오는 30일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해제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공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고위험군은 물론 환기가 어려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설 명절은 끝났지만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른바 명절 테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절 테크, 명절 선물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로 필요 없는 명절 선물을 중고 거래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되팔기 쉬운 가공식품은 아예 표준 시세까지 형성하면서 지표처럼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명절 선물 중 하나인 스팸이나 참치 등과 코스피를 합친 햄스피, 참스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평소에는 100g당 1,500원에서 1,600원대로 거래되는 햄스피, 참스피 지수가 명절이면 공급이 늘면서 1,300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정가보다 30%에서 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절나기의 신풍속이 돼버린 명절 테크의 등장은 결국 경기 부진과 연결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삐 풀린 물가는 연일 치솟다 보니 불필요한 설 선물 등을 처분해 생활비에 보태려는 현상인데요. 명절 선물의 중고 거래가 흔한 일이 된 데는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구도 그만큼 감소했고 자기 취향이 확고한 MZ세대의 문화도 반영됐습니다. 이를테면 선물로 들어온 샴푸나 바디워시, 비누 등을 되팔아서 원래 내가 쓰고 있던 상품을 사는데 보태겠다는 거죠. 하지만 명절 테크 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선물로 들어온 홍삼,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을 하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물품을 구분하실 때 상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너무 저렴하거나 혹여 식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쉽지 않은 만큼 명절 테크는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내려갔습니다.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3월 발표될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약 6% 내렸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되자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큽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보다 더 크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기로 해 특히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부족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길게는 4년까지 은행 대출을 연장받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 허그가 집주인 사망 시에도 보증을 연장하기로 하자 시중은행들도 전세 대출 가운데 허그 상품에 대해 특약 보증을 4년 기한 안에서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우리은행에 이어서 국민과 신한, 농협, 기업은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달 노동자나 대리기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 1,0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해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경비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 2천만 원에 단순 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에 못 미쳐야 했는데 이제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 수입이 대부분 한 해 3,6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배달 서비스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3,600만 원 정도면 월 300 정도일 것 같은데 단순 경비율로 하면 그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확실히 체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단순 경비율 공제가 좀 크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시행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YTN은 신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로 저출생을 꼽고 설 연휴 기간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보기 위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저출생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사회가 왜 문제인지 등을 살펴봤는데요. 연속 보도에 참여한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이번 기획 의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년 기획 보도 키워드가 저출생입니다. 이 기획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도 한국이 무너진다, 저출생 이제는 현실이다 이거든요. 자, 먼저 키워드를 선정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저출생, 다른 말로 하면 저출산이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는 이미 15년 정도 전부터 나오던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YTN이 특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 당장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한 시청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기획 첫 꼭지이기도 한데요. 서울 도봉고등학교 얘기인데 올해 신입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고 뭐 내년 정도엔 폐교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리포트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울 도봉고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 폐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입학한 45명도 모두 인근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 가면서 이제 학교엔 올봄 3학년이 되는 60여 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한 64? 그러니까 되게 중간에 엄청 방학 때 그 시즌에 되게 전학을 갔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도봉고등학교 사례를 보고 좀 저희가 찾아봤더니요. 이 도봉고등학교 사례 말고도 서울 학교의 폐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문을 닫는 건 도봉고가 처음이긴 하지만요. 이 밖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화양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3군데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단성학교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면 남고와 여고 이런 한 가지 성만 다니는 학교가 네. 있는데 이런 학교들도 최근에 서울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뭐 남고에서는 장충고, 여고에서는 상일여중 등이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남고등학교 중에서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여고,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등도 남녀공학 전환으로 전환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학령 연구가 어떻게 되나 좀 살펴봤더니 이 부분도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153만 명이었던 서울시 학령 인구가 2010년에 지금 125만 명까지 떨어졌고요. 또 2020년에는 85만 명까지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연구원은 2045년에 그럼 기준으로 어떻게 봤나 했더니 학령 인구가 58만 명까지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건데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조차도 출생률이 좀 높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서울이란 도시는 늘 사람이 좀 넘쳐나고 늘 집값이 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이런 이른바 인구 과밀 도시로 좀 늘 논란이 됐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 넓혀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조차도 저출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또 다른 진실이 나온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저희가 기획보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학령 인구만 봐도 지금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출생은 더욱더 눈에 띄는 어떤 통계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수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언론에 흔히 나오는 합계 출산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인데요. 인구가 이어지려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남녀 2명이 아이를 2명을 낳아야 합니다. 즉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표로 보시듯이 1970년대까지는 이때 산하 제한 정책이 나왔을 때까지는 4.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980년 2.8명으로 떨어진 뒤에 1990년부터 1.5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다가 2002년 1.1명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때쯤부터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2명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2018년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수치를 보면 실제로 그럼 신생아 수가 몇 명이 태어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요. 1980년 88만 명가량이었던 신생아는 2000년 기준으로 47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감소 추세가 최근 들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40만 명, 2019년에는 30만 명을 기록하더니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현재 26만 명까지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가 2만 명이 좀 넘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인구 상황에서 사실상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전에 0.8명 같은 경우 결국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고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출생이란 말 자체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연결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사회 문제로 좀 연결하는 것들은 어떤 게 가능한 겁니까? 이 아직까지 현대 사회에서 국가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저희들 모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잖아요. 이 국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복지 체계를 포함해서 사회 인프라 등을 모두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와 복지를 받던 개개인의 삶이 저출생 때문에 국가 존립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조차도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이 붕괴하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인프라와 복지를 받던 개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례 중에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마도 국민연금 문제일 겁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기금이 약 929조 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장 모레 27일이죠. 국민연금 고가 예측 시점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상당히 단축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조사였던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을 해서 2057년쯤에 소진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여러 조사와 연구 등을 이제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 연금 소진 시점이 저희 예상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낮아지면서 한 3년 가까이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표는 모레 발표를 좀 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약 205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실제로 연금을 지급을 여태까지 내면서도 실제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노년층이 최소한의 노후 자금조차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과연 사회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밖에도 노년층이 많아져서 나라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생산 능력이 감소로 이어지면서 산업구조 붕괴에도 역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저출생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저희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저출생이 또 다른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정부도 저출생에 대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10여 년 전부터 출산장려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많은 예산이 과연 돈이 제대로 써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던 지난 2016년부터 재작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72조 원이 넘는 돈을 현재까지 투입을 했다는 게 공식적인 발표거든요. 특히 지난 2021년은 역대 가장 많은 47조 원을 투입했다고 국가 차원에서 홍보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번에 기획보도를 준비하면서 YTN이 좀 직접 분석을 해봤더니 정작 맞벌이 부분은 아이 맡길 데가 없는 이런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해결할 어린이집 확충이나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약 9천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많이 썼냐? 이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은 예산은 현금성 지원, 즉 아동수당 등에 좀 쓰인 건데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이른바 부모급여 지급도 이런 현금성 지급에 속합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 역시 저출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현금을 못 받아서일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YTN이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이런 대답을 내놓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아직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키우다 보면 이제 교육할 것도 많고 이제 아기들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이런 것들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것도 많고 저희가 부부가 합쳐가지고 돈벌이 할 때 가장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 지원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시에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 환경이나 구조가 안 된다는 이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론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심각성에 비해서 항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갑갑한 뉴스로 꼽히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한데 강 기자가 이번 기획 준비하면서 만나본 전문가들 어떤 좀 해결 방안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 보도를 마지막 꼭지로 해결책 보도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약 10명 넘게 만났는데 뭐 인구학, 여성학, 사회학 전문가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출생 문제는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쉽게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 구조적으로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기에서부터 중기, 그다음에 장기까지 천천히 이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저출생 키워드를 제가 좀 여태까지 보도한 좀 다른 3가지 방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단기 정책으로는 이민자 수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 수용은 사실 이번 기획보도엔 담지 못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생산 가능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수혈하자는 의미인데 가장 1차원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보도에 담지 않은 게 조금 더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돼서인데 이게 한국 사회에 맞는 방법인지 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우리에 대한 내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일 민족 정체성도 있어서 이민자를 수용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회 갈등을 촉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 다음으로는 중기 정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가족 구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정상 가족에 대한 신화가 있거든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하나의 인식이 있는 건데 그러나 인구 현재 한 명이 좀 아쉬운 현재 상황에서는 이른바 인구 낭비 제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거를 포함해서 뭐 육아, 공동체 같은 다양한 가족 구도를 일단 받아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한마디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소득, 주거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서 청년들에게 내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보면 저출생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하나의 안정감, 자존심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주거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 모두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와 중기, 장기로 좀 과제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또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 정도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무너지는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막아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 보도 준비했습니다. 네, 인구 한 명이 아까운 사회에선 인구 낭비 제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주제였습니다. 네,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90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면서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앞당겨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자정 쪽으로 10초 더 옮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술핵 사용 위험이 커졌다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2020년 이후 3년간 100초 전으로 유지했지만 90초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Russia's thinly veiled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remind the world that escalation of the conflict by accident, intention, or miscalculation is a terrible risk. The possibilities that the conflict could spin out of anyone's control remains high. 미 핵과학자회는 2차 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아인슈타인 등이 주축이 돼 만들었습니다.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해 미소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17분 전으로 늦춰지기도 했지만 2020년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100초 전으로 이동한 뒤 이번에 90초 전까지 다가섰습니다. 미 핵과학자회는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면서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risk that Russia will deploy biological weapons against Ukraine continues to escalate as conditions there become more and more chaotic.
이 같은 경고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은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당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자산마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자 교착 상태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주택가 집 한 채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옆집 가재 도구도 엉망이 됐습니다. 한밤중 날아든 자폭 드론이 가져온 재앙입니다. И начало сильно жаркотіти, і шуміти, і прямо страшне гуркає, гуркає. Один раз як гуркнуло сильно, так рвануло.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가 600대 넘게 투입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은 2,500km를 날아 표적을 타격합니다. 한 대 가격이 $20,000에 불과하고 부품도 구하기 쉽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바닥나면서 새로운 공격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요격하려면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쏴야 하는데 값이 엄청납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에 러시아는 배치를 더욱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병기는 전차입니다. 최근 영국은 주력 전차인 챌린지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했던 두꺼운 장갑에 둘러싸인 중무장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개량한 소련제 전차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최근 독일제 중무장 전차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방의 중무장 전차는 적의 포격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고 벙커를 파괴할 수 있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Popłynie w niedługim czasie różnymi drogami na Ukrainę i będzie mogła wzmocnić obronę Ukrainy. Taka decyzja w Polsce już jest. 봄이 되면 러시아가 다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쟁 자원이 바닥난 소모전 양상에서 양측의 비밀 병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드2 주력 전차 지원을 주저해온 독일이 탱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자국제 레오파드를 보유한 다른 국가의 재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독일 정부는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사망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당국에서 사망자 현황을 공식 전달받았다며 희생자 대부분은 중국기의 현지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지 보안관실과 한인 단체들을 통해 부상자를 비롯해 다른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부터 미국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새벽 3시 반쯤 워싱턴주 야키마의 편의점에서 21살 저리드 해덕이 총기를 난사하고 달아났고 현장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이 이른바 히잡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서방의 추가 제재에 맞불 보복을 예고해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가 강대강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20대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넉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가운데 500여 명이 숨졌고 18,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시위자 중 40여 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특히 사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 등 19개 기관 등에 대해 EU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Wir erleben in Iran nach wie vor ein brutales Vorgehen des Regimes gegen die eigene Bevölkerung. Das iranische Regime
Die Revolutionsgarden terrorisieren ihre eigene Bevölkerung Tag für Tag. 영국과 미국도 이란 기관과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 EU와 같은 명목의 비슷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 등의 이유로 경제 분야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Today, we are uni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need to confront Iran's leadership for its human rights abuses. 이란은 EU 등 서방의 제재에 발끈했습니다. EU 등이 자국 인권을 침해하고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 맞대응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بر مبنای منشور ملل متحد و همچنین بر مبنای حقوق بین الملل تحریم این نهاد حاکمیتی نقض صریح منشور است.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까지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강대강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상 대결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결과와 정반대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에머슨 대학이 19일부터 21일까지 등록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을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3%포인트 뒤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전 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41%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부상 중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결할 경우 바이든 40%, 디센티스 39%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 경선 유권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42%는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에머슨대는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자 사이에서 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백인 유권자의 51%는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했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 답변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디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의 기밀 문서가 개인 사무실과 윌밍턴 사저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 자신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서 내로남불 지적과 함께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 전북 현대 조규성 선수는 이번 겨울에 이적보다는 팀 잔류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북의 스페인 전지훈련 현장 김동민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이 스페인에서 올 시즌 3관왕의 꿈을 향해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이적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아직 구단에 전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 겨울에는 유럽 팀으로의 이적보다는 K리그1 잔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롭게 합류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중앙 수비수 정태욱도 전지훈련지에 합류했습니다. 조규성은 장난스럽게 뽀뽀를 하며 한솥밥을 먹게 된 정태욱을 환영했습니다. 형 신발도 나랑 커플. 일단 카드 줄게 있다. 정태욱의 가세로 전북의 수비는 더 강해졌습니다.
절친 이동경이 내민 손을 일부러 외면하는 척했지만 다시 반갑게 인사하며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훈련지를 찾은 스페인 팬은 김상식 감독과 이훈재 코치의 옛날 사진을 갖고 와 사인을 요청했고 백승호 선수는 스페인어 통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사진 하나 찍어달라는데요. 운재쌤, 사진 찍어달라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FA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전북. K리그 개막은 이제 한 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유일하게 남반구에서 열리는 메이저 테니스 대회 호주 오픈은 가장 상업적이면서도 관중 친화적 이벤트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치열한 스포츠 마케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막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신차 영상이 소개됩니다. 브랜드 홍보 대사이면서 전 대회 챔피언인 나달의 푸더크를 따라하는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도 인기입니다. 20년이 넘는 후원 기간, 추산 홍보 효과 3억 달러에 선발주자 일본 기업들을 제치며 괄목할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에는 메이저 스폰서 5년 연장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It allows us to really not only enhance from an exposure standpoint, but positive brand attributes as well. It's the best sporting event in Australia and what we think in the world.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 외 중국의 주류 업체, 중동 항공사, 유럽 명품 시계도 주요 스폰서. 여타 메이저 대회와는 달리 기업명을 경기장 이름에 쓸 수 있는 네이밍 마케팅이 가능한 것도 큰 매력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편의시설, 이동을 최소화하는 컴팩트한 경기장 동선 배열 역시 멜버른 파크의 특징입니다. 최근 한국 테니스 새 역사를 쓴 권순희의 후원사도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러 왔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우리 테니스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이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고. 여름방학 기간이자 여행 성수기, 남녀노소,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관광 상품으로 손색이 없는 호주 오픈의 현 주소입니다. 남반구에 여름에 열리는 호주 오픈은 성공적인 관중 동원 그리고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멜버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남자 하키 대표팀이 국제하키연맹 월드컵에서 2016년 리우올림픽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7위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5대5로 비긴 뒤 페널티 슛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해 13년 만에 이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친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한파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추위보다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저녁까지는 중서부 지방에, 내일 밤 사이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최고 7cm, 중부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는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눈이 그친 뒤 모레 아침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